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덕경과 지금 여기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도덕경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도덕경이 저자와 저작 연대가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물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아닌 과거의 이 노자라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가 아닌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땅에서 쓴 글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도덕경이라는 한문으로 구성된 한문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물건을 보면 그걸 읽는 나와 오늘날의 나와 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유 구조 어떤 사고를 했기 때문에 사고를 거쳐서 사고 결과인 도덕경이라는 글이 탄생이 된 거고 오늘날 그게 이제 우리가 글을 보는 건데 우리가 도덕경이라는 글을 통해서 글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으로 드러나기 전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불성이라고 얘기하고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자성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든 뭔가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마음이 갖는 한계인 시간적인 한계와 육신이 갖는 한계인 공간적인 한계, 이 시공을 초월해 있는 넘어서 있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단순하게 넘어서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끊임없이 다양하게 몸과 마음으로 드러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뭐라고 얘기하던 그런 존재와 지금 여기에 나와 둘이 아니기에 이 지금 여기에 나와 둘이 아니라고 보면 또 오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라고 할 때는 그 세 가지 차원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되죠. 육신이라는 측면과 마음이라는 측면과 몸과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측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체용상으로 나누면 본체와 작용과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체의 측면에서 보면 도덕경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노자와 지금 여기에 내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체의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본체의 차원에서 도덕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즉 내가 지금 육신이 나고 육신이라는 물질에 속한 기능으로서 의식이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를 몸과 마음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여기의 나와 다른 측면인 심층에 있는 뭐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표층과 심층으로 얘기한다면 그 심층의 나 그러니까 표층의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나 아닌 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무아라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무아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진하다 참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무아와 자, 진하와 가를 또 나눠보면 그것도 또한 치우치기 때문에 이구법적인 그래서 이제 그걸 중이다라고 표현하고 뭐 중도다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 측면에서 우리가 도덕경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도덕경을 통해서 지금 여기의 내 삶과 관련시킨다는 게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도덕경을 읽어보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맨 처음에 그 나홍선사의 이 개송을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둘로 보는 육신 중심으로 보느냐 마음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몸과 마음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느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덕경 제1장을 봤는데 1장의 내용이 이제 그 도가도 비상도 병가명 비상명하고 무명은 천지적 유명 만물지 무라라는 부분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그렇죠. 도를 이해를 할 때 그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와 도가 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
현상으로부터 또는 만물로부터 도를 찾아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도덕경 속에는 도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도덕경 속에 도덕경이 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다시 말하면 현상으로부터 만물로부터 도를 찾아가는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도를 말로서 표현할 수 있다면, 즉 도가 일컬을 도자니까 도를 말로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로 표현되진 도는 비상도, 진짜 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도 아닌 현상으로부터 도를 찾아가는, 현상으로부터 본체인 도를 찾아가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름이라는 것도 이름 붙일 수 있다면, 그렇게 이름 붙여진 이름은 참된 이름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그것을 논하는 나와 도를 논하는 나와 도가 둘이 아닌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도를 현상에서 드러내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도는 가히 도 일컬을 수 있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든 일컬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말뿐만이 아니죠. 말이 아닌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나 제스처든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드러내는 건 도 자체는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이름을 붙이든 수많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보면 온각경에서 얘기하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 그랬거든요. 달을 이제 도를 뭐 진리, 자성 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달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게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또 개념에 얽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뭐 어떤 개념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걸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으로 나타냈으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손가락과 달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손가락과 달이 둘이냐? 그렇지는 않죠. 도를 논하는, 지금 여기에 나와 둘이라면 도를 논할 필요도 없고 나와는 무관한 거니까요. 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든 깨달은다거나 안다고 얘기하든 스스로 밝힌다, 명한다, 자명한 것이다, 증험한다라고 뭐라고 표현하든, 지부지어 관점에서 얘기하든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든 그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미 내 안에 도가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고, 그걸 내가 이미 본래 깨달아 있음을 비로소 시각할 수가 있죠.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이 아닌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둘이 아닌 관점에서 도만 본다면 현상과 무관한 게 돼요. 또 근데 그렇지는 않죠. 도는 반드시 현상화한다. 현상에서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노자가 도덕경이라는 오천자 말을 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관점에서 써야 비로소 그 자유롭게 쓰면서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자비를 바탕으로 한 자비에 의한 지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생성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한 개념만 가지고서 고집을 한다면 통로가 없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쓰는 과학철학적 관점에서의 패러다임을 우리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인문학자들도 쓰고 학계에서 쓰고 여러 뿐만이 아니고 학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많이 쓰니까 그런 개념들을 서로 관련을 시키고 연관을 시켜서
그 논의를 해보자 이제 그런 뜻으로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시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 세 가지 패러다임과 인류 미래라는 책도 썼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세 가지로 논증한 여러 관점에서 그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나 하는 걸 또 그 제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그러한 세 가지 패러다임을 지금 응용을 해서 도덕경을 이해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본체를 향해 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아는 현상 중심의 것을 부정해서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개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도와 내가 둘이 아닌 차원에서 경지에서 그냥 있다면 그걸 현상으로 드러내는 삶 속에서 함께하는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측면을 다시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그 본체에 빠져버리면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쓸 줄 모른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쓰고 있음에도 주역에서는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쓰면서도 모른다. 부지 아니 불자 알지자 일용이 부지라고 얘기를 하죠. 일용이 부지라 날마다 쓰면서도 모른다. 그러니까 성인이나 군자나 대인이나 이런 분들은 날마다 쓰면서 쓰는 줄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모두가 이로운 이롭게 쓸 수가 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지금 함께 보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강명 비상명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무명은 천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모라는 얘기도 그렇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도와 만물의 관계 도와 만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으리라고 봅니다. 도가 근원이라면 만물은 이제 만물의 차원에서 보면 주역에서 얘기하는 도와 기처럼 도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죠. 독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독이 그리고 인간의 측면에서 이걸 성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리적인 생명이란 곧 형이상적인 생명인 성품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라고도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관계로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체적인 것보다는 도와 천지와 만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세 단계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유명과 무명으로 무명의 도와 유명의 천지 만물로 둘로 나눠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는 뭘 얘기하다 하면은 그러므로 상무욕이 관기묘 그렇죠. 욕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자 욕자인데 욕계 얘기할 때 지난번에 언제 오자가 나온 것 같아요. 이 하고자 욕자죠. 그 무욕과 이제 유욕으로 나누었잖아요. 인위적인 그러니까 이 유욕과 무욕은 욕망이 없다는 얘기보다는 지향점이 없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분별작용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이분법적인 사고가 없다. 이분법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뭐가요? 이제 유욕과 무욕을 비교를 해보면 유욕은 이분법적이고 무욕은 분합적이다는 얘기는 분합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는 분합적인 측면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위적인 측면이 없다. 분합적이면서 인위적인 측면이 이제 유욕이라면 무욕이란 인위적인 측면이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욕심이 배제되어 있는 거라고 본다면 그게 이제 자비에 의한 그
그 어찌랄까요? 그게 무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흔히 이걸 무심과 유심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죠. 유심과 무심으로. 근데 무심이라는 것도 마음이 없고 유심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위적인 목적의식이나 그에 따른 이분법적인 그러한 그 사유가 마음이 없을 때의 무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무욕을 통해서 뭐래요? 관기묘, 그 도의 오묘함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도의 오묘함을 본다. 그러니까 본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욕으로 본체의 오묘함을 보고 항상 유욕으로 이 관기요 그랬죠. 사물이 이 서로 구분되는 점. 그 분별할 수 없는 도가 이름지어서 나타낼 수 없는 도가 드러난 현상의 서로 다름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이렇게 무욕과 유욕으로 유와 무로 나누어 놓으니까 똑같은 욕에다가 형용사를 붙여놨는데 이게 둘이냐 그렇지는 않죠. 똑같이 그 유욕과 무욕을 통해서 뭐를 봐요? 관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 작용은 똑같이 관요, 관묘 그랬거든요. 보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작용을 하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유욕과 무욕을 통해서 보는 관묘와 관요가 둘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유욕과 무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음을 차원에서 본다면 둘이냐 유심과 무심이 둘이냐 사실은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마음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래서 뭐라고 그랬죠? 차양자는 동 그랬죠. 이게 이제 이렇게 끊기도 하고 동출까지 끊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차양자는 동이다 그랬죠. 이 두 가지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두 가지인데 둘이라고 그래놓고는 같다는 얘기죠. 다만 출이 이명이라 나와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무욕과 유욕이 그렇다면 무욕과 유욕에 따라서 드러나는 도우 오묘함과 현실 만물의 그 다양함은 사실은 둘이 아니다. 이름만 달리할 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요. 이름이 없는 무명으로서 도와 이름이 있는 유명의 만물이 그러면 둘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 또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양자 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도와 만물도 차양자는 동이다. 그래서 출이이명에 나눠져서 같은 이름을 갖게 됐을 뿐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도가 우리는 도와 만물로만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도와 만물을 나누는 도와 만물을 나누어 보고 도와 만물을 규정해내는 인간을 중간에 게재시키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게 이제 무욕과 유욕의 차이, 무욕과 유욕으로 얘기되어지는 인간의 문제죠. 인간이 어떻게 인지하느냐, 인식하느냐 문제거든요.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도와 현상 그리고 그걸 논하는 인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다면 도와 만물도 얘기를 할 때 이거 차양자는 동출이 유명하고 동의지연 현지우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자 어쨌든 일단 이 얘기를 다 마무리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가지로 동의지연 현묘하다고 한다. 묘하다고 현묘하다고 한다. 뭐를요? 도와 만물이 다. 그래서 현지우현 그랬죠. 이게 이제 현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도와 만물이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현묘한데 그 현묘하다는 걸 알고서 그 현묘함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 현묘함마저도 넘어서는 걸 현지라고 그런다면 그 현묘함마저도 넘어서 있는 것 자체에도 또 벗어나는 걸 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세 차원을 얘기를 했잖아요. 세 차원, 세 경지를. 그래서 온갖 오묘함이 드러나는 문이다라고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도와 만물, 무명과 유명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요? 세 차원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도와 만물이라는 그 이원론적인 사유로 가다가 도와 만물마저도 넘어서 있는 그런 의미에서 도가 더 한 단계 이제 의미가 더 심화가 되고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기다 중을 붙여서 중도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물과 상대적인 도와 상대적인 도와 상대성과 그 상대성마저도 넘어서 있는 절대적인 도를 얘기하니까 이제 다시 중도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는 건 불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채용의 논리가 심화가 되고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현상의 사물과 달리 도라는 형이상의 근원만이 묘한 것이다. 참으로 현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매 순간 다양하고 새롭게 이게 드러나는 만물도 또한 똑같이 현묘한 것이다. 참 묘하고도 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온갖 그 오묘함이 드러나는 또는 오묘한 세계로 들어가는 역설적이 아니라 반대로 본다면 들어가는 문이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나타나는 문이 무욕과 유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무욕과 유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문을 통해서 나아감으로써 밖으로 나와서 대상화됨으로써 다른 이름을 갖추게 된 거다. 그러나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하나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충묘지 문이 온갖 오묘함이 나타나오는 문이 유욕과 무욕이라는 표현돼 있지만 나눠서 표현되지 마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도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본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고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만물이고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일심 가지고서 모든 걸 설명을 하죠. 일심 또는 심. 그래서 마음을 이제 본체의 측면에서 뭐 진심, 무심이다, 공심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심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작용과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닌 체용이 둘이 아닌 관점에서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그 도와 만물을 얘기하고 도와 만물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인간과 객관적인 대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도는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별개의 도화가 있고 사물이 있고 만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도와 사물과 나가 둘이 아니다. 도와 사물이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소수만이 이제 그 자기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매 순간 새롭게 해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죠. 그리고 나서는 그걸 이제 확실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뭐를 해요? 행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도덕경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유용무용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의지작용이 없다라고 그럴 때 일상적인 뜻이나 의지가 없다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사람이 그 생명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게 무욕이라고 그럴 때는 의지작용을 갖되 그 의지작용에 얽매임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내가 주인이라면 또 그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실체적인 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과 구분되는 자로서 그런 내가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아적인 관점에서의 의지작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무심이 무관심과 같냐? 그렇지는 않죠.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관심이 없다라면 관할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관심과는 다른 무심이면서도 마음을 쓰지만 그 마음 속에 마음에 얽매임이 없는 것을 무욕과 유욕이라고 그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관이라는 게 그러면 도의 오묘함을 보고 만물의 이 다양함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똑같이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본다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감각 지각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각 지각과 더불어서 무심히 볼 수 있는 주객으로 구분되기 이전의 주객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경지, 불의의 경계를 보는 그런 측면이 같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로 볼관자로 쓰여 있지만 육신에 의해서 감각지각하는 현상적인 그러한 의미의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있는 분별할 수 없는 불의의 경계를 보는 것과 같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차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는 것과는 다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일상의 삶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일상의 삶과 다른 측면과 일상적인 측면이 둘이냐? 형이상의 도와 형이하의 만물이 둘이 아니듯이 그래서 중이라고 그러고 중도라고 그러듯이 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보는 다시 말하면 밖의 사물 또는 밖의 이 사물을 통해서 사물을 만나서 사물의 근원을 동시에 느끼는 건 동시적이죠.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따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둘이 하나인 측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중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중도 측면에서 보면 이 둘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 주로 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도와 만물이 어떤 관계인가를 얘기한 다음에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또는 수양론이라는 측면에서 그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서 마무리를 통해서
존재론적인 측면과 인식론적인 측면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장에 보면은 2장의 내용은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현상의 언어들을 통해서 두 가지 이제 얘기인데 말로 표현되어진 두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도우 세계 또는 도덕의 세계를 체득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체득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그건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제2장을 보면 사유 구조, 사유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결과를 나타낸 개념, 말,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현상의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고 현상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일종의 마음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용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이게 본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본체를 찾아가는 관점에서 보면 말 중심으로 현상으로 이미 드러난 개념이나 말 이론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그거로 드러나기 전에 사유구조, 사유작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지만 하나인데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몸의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천하 개, 천하의 사람들이 천하라고 그랬지만 사람들의 세계를 천하죠. 천하가 개 모두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다 안다. 미지위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됨만을 안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라고 안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건 악이라 그랬더니요. 악. 미와 상대적인 개념이 추악이에요. 추악. 그러니까 미추만 지금 서로 반대적인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도 같이 결합을 시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뒤에 또 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와 추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서로 이렇게 나눠보잖아요. 미와 추를 둘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요. 우리가 마음으로 의식에 의해서 미와 추를 나누고 아름답고 추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런데요. 이게 이제 서양의 미학에서도 주체와 객체의 측면에서 미를 아름다움을 이해해야 되느냐, 아름다움과 추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얘기가 되죠. 밖에서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뭔가가 아름답다, 이 꽃이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때요? 아름다운 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 밖에 소나무가 있지 않으면 저 소나무가 있음을 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사고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소나무가 있어도 내가 보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그 소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보기 때문에 보는 순간 그 소나무가 거기에 있다,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있는 걸 내가 본다는 관점은 존재론적인 관점이고 내가 보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게 된다.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인 관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죠. 양쪽이 다 어느 한쪽에 얽매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나무가 없으면 내가 볼 수가 없고 보는 내가 없다면 소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식이 성립되려면 저것이 나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저것은 소나무다라고
글로 표현해냈을 때 그게 지식이고 정보가 되는 거죠. 그 인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내용으로서의 저것은 소나무다라는 게 성립되려면 어째야 돼요? 지식이나 정보가. 이 양자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인식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바로 뭘로 드러나니까요. 인식 내용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그 내용을 말로서 글로서 문자 언어로 표현할 때 언어로 표현할 때 음성을 하든 문자나 그렇게 될 때 지식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명제가 되는 거죠. 시비를 따지게 되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내가 있고 밖에 사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물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보는 나도 변하고 그걸 인식하는 내 생각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지금 양자가 서로 관계 둘이 아닌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건 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남녀 관계도 참 묘한 관계예요. 남녀 관계를 우리가 많이 요즘 시대는 과거의 여성들이 우리나라 뭐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조선 시대를 겪으면서 성리학적인 그 세계 속에서 남존여비라는 불평등한 그 관계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제 요즘에는 여전의 시대다. 여자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좋은 말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육 구조로 생각하게 되면 여건이 신장이 되면 다음에는 어때요? 또 싸우겠죠. 다시 남권을 신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이분법적인 관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쟁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생이란 함께 살아간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기 이전의 남자다움, 여자다움, 소위 말하는 인간다움, 인간성은 둘이 아니죠. 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 측면이 남자로 드러나고 남자의 삶으로 드러나고 여자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가치상의 우열이 본래 없는 거고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불평등한 걸 평등하게 만든다는 건 착각이에요. 인간이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통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본래 평등함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게.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미추를 얘기할 때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개념이 가리키는 아름다움과 추함은 없습니다. 장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개구리들이 뛰어놀고는 있는 연못에 이제 미인이 가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미스 유니버스가 간다, 미스 코리아 간다 그러면 반기하겠습니까? 아, 아름다운 미인이시 어서 오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 도망이 갑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 의식으로서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란 어떤 것이 실제한다는 착각, 환상일 뿐이에요. 그게 의식이 만들어낸 분별을, 즉 의식이 만들어내는 분별을 다시 개념을 통해서 표현하고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통해서 문장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장을 보면 그게 개념이나 여기는 지금 개념 중심으로 갔는데 개념을 지금 표현한 문장으로 드러났잖아요. 그 문장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라고 따지는 순간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실제한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다, 시비다, 선악이다라는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추부터 얘기하잖아요. 미추부터 얘기를 해요. 다음에는 뭘 얘기해요? 선악 얘기합니다. 진선미가 본래 그래서 어때요? 진선미라는 건 진선미를 노라는 지금 여기에 나와 둘이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둘이 아니라고 그럴 때 우주와 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성품, 자성이라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시공을 초월해 있는 나의 본래 면목을 진선미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선미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예술이 되기도 하고 문학이 되기도 하고 사상이 되기도 하고 종교가 되기도 하고 철학이 되기도 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그러는 겁니다.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교육이 서구 중심의 제도나 정치도 똑같고요. 정치도 동양에 분명히 정치가 있는데 서구적인 19세기에 일어난 사회, 크게 얘기하는 사회학의 그 일종으로서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뭐 법학이나 모든 그런 현상 중심의 학문을 통해서는 결코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그런 세계는 없기 때문이에요. 본체를 모르는데 그 근원을 모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 철학에도 법을 하려면 법 철학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하면 교육 철학에도 경제를 하면 경제 철학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근원을 모르고서는 현상의 세계를 가지고 아무리 다퉈보고 시비를 다퉈봤던들 시비의 근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시비를 제대로 가려서 판단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도덕경입니다. 도덕경. 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을 통해서 현상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근원이 바로 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추가 둘이 아닌 하나. 미추의 현상으로 표현해내기 이전의 나. 지금 미추로 표현하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다움. 미추를 이분법적인 사유구조를 통해서 둘 미추로 나누고 그걸 미추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문장으로 표현하기 이전의 근원이 뭐냐고 말입니다. 바로 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1장에서 얘기했던 도 또는 도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도라기보다는 도가 드러난 작용, 용으로서의 덕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유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분법적인 세계가 바로 환화의 세계, 불교 같은 거 환화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인간의 의식이 구성해낸 세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현실의 세계는 문제투성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런 문제 그 이분법적인 사회구조, 이분법적 의식을 가지고서 현상을 바라보니까 현상은 언제나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그 순간에 새로운 문제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고 나누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시비 선악을 나눠서 뭘 해요?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선이나 옳은 것은 내가 소유하고 악은 배제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총체적이고 전일적인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을 배제하려고 그러면 나머지도 같이 따라 배제돼요. 그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죠. 나눌 수 없는 걸 나눠서 소유하려고 어느 것을 선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악도 따라오고 비를 그런 것을 배제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시비를 논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시비를 객관적인 시비를 논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 그르다는 생각의 표현이에요. 무서운 거죠. 마음속에 그러니까 벌써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자의를 하죠. 나는 옳은 일을 했다. 천만에 그런 마음으로는 공존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경에서 배울 점이 그거예요. 현상과 근원이 본체와 현상이 도와 만물이 둘이 아닌 중도 관점에서 그걸 매 순간 다양하게 드러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룬 모두가 이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도덕경을 얘기하고 있고 공부하는 건데 도덕경 자체를 글로만 보고 말로만 보고 이걸 논리적인 측면에서 시비를 따지고 그러면 천년만년에도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삶과는 무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이분법적인 사유구조, 이분법적인 사유구조와 그게 나타난 현상의 글이나 말을 통해서 보면 이제 삶의 방법이 돼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현상의 측면에서는 이분법적인 사유구조에서 행동을 하잖아요.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유를 통해서 그런 사유를 하면 그게 몸을 통해서는 운신을 해요. 몸뚱아리를 운전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글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 나타나고 언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유가 이분법적인 삶의 방법으로 나타날 때 그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삶이 사라지는 세상,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되느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투쟁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구조와 우리가 언어를 쓰고 글을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결국은 도를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날이야말로 가장 도를 근거로 해서 살아간, 즉 본래 나의 본래 면목,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본래 면목으로 살아가는 삶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인류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정말로 뼈에 사무치게 아마 느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 대한 태도, 관점, 인식의 틀을 바꾸고 그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바꿔야 비로소 내 삶이 바뀌고 주변의 삶이 바뀌고 함께해야 우리나라가 바뀌고 인류가 바뀝니다. 그건 특정한 어떤 한두 사람이 되는 게 또 변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천의 시대든 어떤 시대든 깨달은 분들은요, 그게 성인이라고 부르든 대인이라고 부르든 부처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분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았죠.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삶을 살고 갑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 각자의 문제이지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살기 힘든 오늘날 같은 시대는 선천이 어떻고 후천이 어떻고 그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자연현상이나 우리 사회의 문제라면 그래서 그냥 좋은 때가 되면 천국이 된다면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하고 싶은 짓 나쁜 짓 거짓말 사람 속이고 등쳐먹고 다 하면서 살면 되겠죠. 종교도 필요 없을 거고 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그전 점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지선지 위선 그랬죠. 선이 선됨만을 알 뿐인지 알 뿐이라 불선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선과 일반적으로 악을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이라고 하지 않고 불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이렇게 논해버리는 순간 선이 존재하려면 악은 사라져야 돼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제거를 해버려야 선이 존재하게 되고 선을 제거해버려야 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참 묘한 거죠. 선이 없다면 악이 될 수 없고 악이 없다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어때요? 긍정적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해줍니다. 선이 있음으로써 악이 있고 악이 있음으로써 선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어때요? 선이 사라져야 악이 존재하고 악이 사라져야 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오를 수가 없는 모순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따져보면 선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것과 저걸 서로 대립돼서 하나가 될 수 없다, 같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선악의 관계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선과 악을 둘러보고 선한 세상이 되려면 악한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나 정치인들의 그 사회 구조를 보면 어때요? 상대방을 악으로 대하잖아요. 제거를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서로 그러면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갖든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도 뭐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따라가게 되면 어때요? 공존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없어요. 공존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이거?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불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불선으로 얘기하는 순간 악은 어때요?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혜로, 본성이라는 선악이 없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지혜, 자비로서 변화시켜줘야 할 대상입니다. 즉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니라 악을 불선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어때요? 불선이 아직은 선이 아니지만 장차 선으로 변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이건 뭐가 있죠? 선밖에 없잖아요. 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과 내가 따로 있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만물에 있어서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만물의 근원이 도라면 그 선이 바로 뭐예요? 도입니다. 도. 도와 둘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도를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뜬금없이 1장에서 도를 얘기하다 2장에서 갑자기 이걸 얘기했는가?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지금 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도가 도, 비상도, 명과 명, 비상명이라고 얘기해서 도와 이름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도와 이름,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키는 문장도 우리가 따져보면 굉장히 할 말이 많죠.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이라고 할 때 나가 아닌 나와 다른 나 아닌 나를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 아닌 나가 있어요. 내가 존재하려면 온 우주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 육신도 내가 낳아준 게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존재인 내 부모가 낳아준 거고 내 부모님도 그분들이 낳으신 거 아니에요? 다른 또 우리 조상님들이 낳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그러면 나오면 육신이 저절로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공기, 물, 수많은 음식들 그 같이 다 작용을 해줘야 되고 그 공기 물 속에서 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자라려면 어째야 돼요? 그게 땅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에너지가 돼야 되고 등등 모든 것들이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어때요? 온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는 녹화라는 사태로 나타납니다. 매 순간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이걸 보고 있다면 보고 있는 사람, 다른 데서 다른 사무실에서는 사무를 일하는 것, 그 다양한 사태들이 하나로 연결을 지어서 결합이 우주가 매 순간 다양하게 변화하니까 사람이다,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냥 개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분할 뿐이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동물이다, 식물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서 기준이 어디에 있으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생명이 있는 거 없는 거 바이러스 같은 것도 생명이 없잖아.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얘들 자꾸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때를 생명이 있다고 그럴까요? 없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계 이런 것들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지금 작용을 해줘서 생명 현상으로서의 강의를 하고 녹화를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온 우주가 다 함께 그렇게 움직여요. 본래부터 이 세상에 독립자조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그 세계관이 변화하는 것도 서구의 과학적인 근대 과학의 이후에 19세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전일적이고 생기적인 하나의 세계 부분이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부분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전체라는 네이처 자연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근대 과학적인 사회구조가 19세기 이후에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이머전스라는 창발이라는 개념이 돼요. 부분을 아무리 결합을 시켜서 전체를 만들어도 그 부분이 모여진 전체와 또 다른 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물질적인 사고라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론적인 사고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발 이머전스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그냥 이 우주 자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게 굳이 얘기한다면 그게 창조작용이에요. 그게 이 우주 자체가 끊임없이 창조작용을 합니다.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한 사회구조가 19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시간의 문제예요. 그건 사건의 문제. 근대 과학의 그 세계관은 어때? 물건적인 사회입니다. 죽어있는 세계, 인과론적인 세계예요. 기계론적이고. 그게 시간을 주어졌을 때 생명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19세기 이후에 비로소 그런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서 동아시아에서는 그러한 생명체로 보고 그 근원이,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도라고 얘기를 하고 개체의 사물에 있어서는 개체적인 측면에서는 각각의 사물의 근원인 자성이다, 성품이다, 본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가치상 우위를 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은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다 똑같고 동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고대냐 현대냐라는 것도 구분할 수 없고요.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형이상의 시공을 초월해 있는 차원과 경지와
시공의 현상을 함께 나타내면 어때요? 그게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없죠. 영원 중심으로 보면 없는 겁니다. 진보도 진화도 퇴보도 없어요. 근데 이제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전을 했다거나 안 했다거나라고 어느 하나로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 자신이고 세계고 우주다.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거대한 하나의 끊임없는 생성의 흐름,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눌 수 없이 온 우주가 하나가 돼서 매순간 끊임없이 다양하고 새롭게 변화가는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얘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생성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도덕경을 이해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